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가 저작거리의 흙바닥을 시커먼 진창으로 만들고 있었고, 그 차가운 빗줄기는 낡은 삼배 치마를 입은 여인의 어깨를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있었다. 연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간직해 온 옥비녀를 꺼내 들었는데, 빗물에 젖어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그 초록빛은 잿빛 하늘 아래서 이질적일 만큼 초연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는 전당포 주인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데, 그는 연화가 내민 비녀를 마치 생선 내장을 다루듯 거칠게 낚아채더니 혀를 쯧쯧 차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이보게, 댁이 아무리 양반가 며느리라 해도 이건 너무 낡았지 않나. 요즘 이런 구닥다리 물건을 누가 거들떠나 본다고 이리 비싼 값을 부르는가. 주인의 말은 비수처럼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당장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만큼 위중한 서방님의 기침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아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주인은 연화의 간절한 눈빛을 즐기기라도 하듯 옥비녀를 허공에 던졌다. 받았다 하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연화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주인장, 제발 사정 좀 봐주십시오. 이 비녀는 제 친정 어머니께서 시집올 때 물려주신 가문의 유일한 정표입니다. 옥의 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흔한 물건이 아니오니 제발 약첩 한 재 지을 값만이라도 쳐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가늘게 떨렸지만, 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엽전 몇 잎을 진흙탕 바닥에 짤랑 소리가 나도록 던져버렸다. 싫으면 도로 가져가든가. 내 인심 써서 이만큼 쳐주는 것이니 썩 꺼지시게. 흙탕물에 반쯤 파묻힌 엽전들은 연화의 짓밟힌 자존심 그 자체였으나, 그녀는 주저할 틈도 없이 진창에 무릎을 꿇고 그 동전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야만 했다. 차가운 진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지만, 서방님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면 이까위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약재상으로 달려가는 연화의 발걸음은 젖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빗줄기를 뚫고 날아갈 듯 급박했다. 겨우 구한 엽전 꾸러미를 약재상 주인에게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백년 묵은 도라지와 귀한 약재를 섞어 서방님의 폐병을 다스릴 약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약재상 주인은 연화의 젖은 행색과 흙투성이 손을 보며 혀를 찼지만, 이내 정성스럽게 약첩을 싸주며 부인의 정성이 갸륵하여 하늘도 감동하실게요. 부디 서방님이 쾌차하시길 비오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 그 짧은 위로가 얼어붙은 연화의 마음을 잠시나마 녹여주었고, 그녀는 소중한 약첩을 비에 젖지 않도록 치마폭 깊숙이 감싸 안고 다시금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로 나섰다. 이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탕약을 다리면 오늘 밤 서방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하게도 연화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해 놓고 있었으니, 마을 어귀에 성황당 고개를 넘을 무렵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미끄러운 진흙길을 조심스럽게 내딛던 연화의 발끝에 무언가 묵직하고 물렁한 것이 채였는데, 소스라치게 놀라 내려다보니 그것은 넝마조각을 걸친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파였다. 노파는 빗물인지 흙탕물인지 모를 것에 흠뻑 젖어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미동도 없었으나,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코밑에 손가락을 대보니 가느다란 숨결이 미약하게나마 남아있었다.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돌아가십니다. 연화는 다급하게 노파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지만, 노파는 잿빛 얼굴을 한 채 얕은 신음만 흘릴 뿐 눈을 뜨지 못했다. 주변에는 오가는 이 하나 없고, 이대로 두면 이 노파는 차가운 비를 맞으며 객사할 것이 분명했다.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는 집에 누워 피를 토하고 있을 서방님의 모습과 눈앞에서 죽어가는 노파의 모습이 저울질 되듯 맹렬하게 교차했다. 품속의 약첩은 서방님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약첩을 더 꽉 움켜쥐며 발걸음을 떼려 했다. 나도 살기 힘들다. 내 서방님도 오늘 내일 하는데 남을 도울 여력이 어디 있단 말인가. 눈 딱 감고 지나가자. 아무도 보는 이 없다. 마음속에 이기적인 목소리가 그녀를 유혹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그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켰다. 그때 노파의 입에서 물 한 모금만 하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연화의 양심을 강타하여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비록 가세가 기울어 공웅하게 살지언정 눈앞에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빗소리 사이로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결국 연화는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다시 노파에게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려 비를 피할 만한 처마 밑을 찾았으나 허허벌판인 고갯길에는 낡은 정자 하나만이 위태롭게 서 있을 뿐이었다. 연화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축 늘어진 노파를 부축하여 정자 밑으로 옮겼고 차가운 냉기가 도는 노파의 몸을 녹이기 위해 자신의 겉저고리를 벗어 덮어주려다 멈칫했다. 겉옷을 벗으면 자신 또한 비바람을 견디기 힘들 것이 뻔했으나 이미 푸랗게 질린 노파의 입술을 보자 망설임은 사치였다. 그녀는 덜덜 떨며 저고리를 벗어 노파를 감싸고는 서방님을 위해 샀던 약첩을 꺼내들었다. 이 약을 다려 먹이면 기운을 차릴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탕약을 다릴 도구도 불도 없는 이곳에서는 무용지물이었고 당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음식과 몸을 누일 방 한 칸이었다. 연화의 시선은 품속 깊이 숨겨둔 약을 사고 남은 몇 푼의 엽전에 머물렀는데 그것은 쌀 한 돛박을 사서 며칠간 서방님과 끼니를 때울 소중한 생계비였다. 갈등은 찰나였고 결단은 비수처럼 단호했다. 연화는 정자기둥에 노파를 기대어 앉혀두고 빗속을 뚫고 인근 주막으로 달려가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주모를 불렀다. 주모 사람 살려주시오. 저기 정제 노인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 놀란 주모가 나오자 연화는 남은 엽전을 모두 탁자 위에 쏟아부으며 간청했다. 이 돈으로 저 노인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주시고 오늘 밤 따뜻한 아랫목에서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주모는 엽전의 액수를 곁눈질하며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으나 연화의 기백이 워낙 서슬퍼렇고 절박하여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댁 형편도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오지랖도 넓수. 알겠으니 썩 데려오시오. 주모와 함께 노파를 주막으로 옮기고 따뜻한 국물이 노파의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연화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노파는 여전히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지만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고 거친 숨소리도 한결 잦아들어 있었다. 연화는 노파의 쭈글쭈글한 손을 잠시 잡아주며 속으로 빌었다. 할머니, 부디 살아만나십시오. 제 옥비녀와 맞바꾼 이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명을 이어가십시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텅 비어버린 주머니와 손에 들린 약첩 하나만을 바라보며 연화는 막막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쌀을 살 돈은커녕 당장 내일 끼니를 이을 방도조차 사라져버렸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 굶주린 서방님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주막을 나선 연화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청은망은 무거웠고 빗줄기는 잦아들 김이 없이 더욱 사납게 몰아치며 그녀의 죄책감을 부채질했다. 내가 잘한 일일까? 당장 내 남편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생면부지에 노인을 살린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끊임없이 솟구치는 회의감과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이미 엎질러진 무림을 알기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재촉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발은 자꾸만 진창에 빠져 비틀거렸지만 그녀는 오직 집에서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서방님 생각 하나로 공포를 이겨냈다. 백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만큼 허기가 졌지만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아내를 보며 실망할 서방님의 눈빛을 상상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저 멀리 쓰러져가는 초갓집의 희미한 불빛이 보이자 연화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에 들러붙은 채 그녀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빗물에 섞어 흘려보냈다. 옥빈녀를 팔 때의 수모, 죽어가는 노파를 보았을 때의 갈등,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빈털터리가 된 지금의 허망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의 오열을 터뜨리게 했다. 하지만 집 안에서 들려오는 콜록하는 서방님의 기침소리에 그녀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다. 비록 쌀은 구하지 못했으나 약첩은 건졌으니 이것이라도 다려드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연화의 비참하지만 숭고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이것이 훗날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사건의 서막임을 짐작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냉기 가득한 윗목에 누워있던 남편 김선비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연화를 맞이했다. 부인, 어찌 이제야 오시오. 비바람이 이리 거센데 무슨 병고라도 생긴 줄 알고 내 간장이 녹는 줄 알았소. 남편의 퀭한 눈과 앙상하게 마른 손을 보자 연화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으나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 젖은 약첩을 꺼내 보였다. 서방님, 늦어서 송구합니다. 장터에 사람이 많아 약을 짓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녀는 차마 옥빈녀를 헐값에 넘긴 사실과 남은 돈으로 쌀을 사는 대신 노파를 구했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며 매운 연기에 눈물을 감추고 약탕관을 올릴 뿐이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연화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소서. 이 모진 시련 끝에 한 줄기 빛이라도 비추어 주소서. 날이 밝아오자 지난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개고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야속하게도 펼쳐졌다. 연화는 부어오른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갔으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냉기뿐이었다. 지난밤 서방님께 약을 다려드리고 남은 찌꺼기를 다시 우려낸 묽은 탕약 한 사발이 아침 끼니의 전부였으니 그녀의 가슴은 천근 바위로 짓눌린 듯 답답해져 왔다.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는데 밤새 비바람에 찢겨나간 쌀이문 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 그녀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고 그 서늘함은 뼈마디까지 사무쳐 그녀를 몸서리치게 했다. 서방님은 밤새 기침에 시달리다 이제 겨우 잠이 드셨는지 방 안은 고요했으나 그 적막함이 오히려 연화에게는 다가올 굶주림의 공포를 더욱 선명하게 일깨워줄 뿐이었다. 그때 고요하던 마을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대문 밖에서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아내, 아무도 없느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잠을 자고 자빠졌는가.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마을의 객주이자 고리 대금업자인 최 씨의 것이었는데 그의 등장은 연화에게 저승사자의 방문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연화가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대문을 열자 기름진 비단옷을 입고 갓을 삐딱하게 쓴 최 객주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거만하게 서 있었다.
그는 연화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어이구, 김진사댁 며느리 아니신가? 안색이 파리한 걸 보니 곡기를 끊은 지 꽤 되셨나 보구먼. 그래,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셈인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객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에 꽂혔고 그녀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객주 어른, 사정이 딱하여 그러니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서방님, 병세가 조금만 호전되면 제가 삭바느질이라도 해서 갚겠습니다. 연화의 간절한 호소에도 최 객주는 코웃음을 치며 마당에 침을 퇴 뱉었다. 삭바느질, 그 고운 손으로 바느질을 해서 언제 그 큰돈을 갚겠다고 내듣자 하니 어제 장터 전당포에 옥비녀를 팔았다더군. 그 돈은 다 어디에 쓰고 빈손으로 있단 말인가. 혹시 서방 약값 핑계대고 딴 주머니 찬 것은 아니냐. 객주의 모욕적인 언사의 연화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원통하여 주먹만 꽉 쥐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을 느낀 남편 김선비가 힘겨운 몸을 이끌고 문을 열고 나왔다. 창백한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그는 최 객주를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보쇼, 최 객주. 아무리 빚을 졌다 하나 남의 집 앞마당에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은 예의가 아니오. 내 반드시 갚을 터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최 객주는 김선비의 등장에 잠시 멈칫하는 듯 테스나 이내 비웃음을 터뜨리며 대꾸했다. 예의 굶어 죽게 생긴 판국의 양반 타령은 여전하구먼. 그래, 그 잘난 글공부로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내 인심 써서 보름의 말미를 더 줄 터이니 그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못하면 이 집문서라도 가져갈 것이니 그리하시오. 최 객주는 으름장을 놓고는 횡하니 돌아섰고 하인들은 낄낄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툇마루에 주저앉았고 김선비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부인, 내 무능하여 부인을 이리 고생시키니 면목이 없소. 그 귀한 옥비녀마저 팔게 하다니. 김선비의 시선이 연화의 텅 빈 쪽진 머리에 머물자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다. 연화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비녀야 다시 장만하면 그만입니다. 그보다 어서 들어가 누우세요. 찬바람 쐬면 병환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보름 안에 그 큰돈을 마련할 길은 막막했고 당장 오늘 저녁 끼니조차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연화는 쑥과 냉이를 캐러 산으로 올라갔다. 아직 이른 봄이라 나물이 많지 않았지만 언 땅을 파헤쳐가며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도록 흙을 파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끝을 마비시켰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닥치는 대로 풀뿌리를 캔에 바구니에 담았다. 산비탈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연화는 문득 지난밤 자신이 살려낸 노파를 떠올렸다. 그 할머니는 무사히 길을 떠나셨을까? 내가 건넨 엽전으로 뜨끈한 국밥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셨을까? 자신들의 처지가 이리도 공웅한데 남 걱정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선행이 유일한 위안이기도 했다. 만약 그때 그 돈으로 쌀을 샀다면 지금쯤 서방님께 하얀 쌀밥을 지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떳떳함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연화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에서 맹물에 풀뿌리를 넣고 끓이니 쓴 냄새가 진동을 했고 그것을 죽이라고 밥상에 올리는 연화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서방님, 드실 것이 이것밖에 없어 송구합니다. 김선비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쓴 죽을 한 입 떠놓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부인의 정성이 들어간 것이니 내게는 이보다 더한 진수성찬이 없소. 맛이 참으로 좋구려. 그렇게 혹독한 굶주림의 날들이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진사 댁이 며칠째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는 없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하였으니 모두가 흉년과 수탈에 지쳐 제 앞가림하기에도 급급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최객주가 김진사 댁을 눈엣 가시로 여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혹여나 불똥이 튈까 두려워 더욱 그들을 멀리했다. 연화는 낮에는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삭바느질감을 구해와 밤을 새워 일을 했지만 빚은커녕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운 나날이 이어졌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반쪽이 되었으며 김선비의 병세는 차도가 없이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다. 어느 날 밤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며 초가삼간을 집어삼킬 듯 위협했다. 방 안의 물그릇이 얼어붙을 정도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김선비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를 저질러. 연화는 남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땔감이 떨어져 냉골이 된 방바닥은 얼음장 같았고 연화는 자신의 천으로 남편을 덮이기 위해 그를 꼭 껴안았다. 서방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봄이 올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도 피고 나물도 많이 날 테니 그때까지만 버티세요. 그녀의 속삭임은 기도와도 같았으나 창밖의 바람소리는 그녀의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윙윙거렸다. 그 순간 연화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북받쳐 소리 없이 오열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으며 심지어 굶주림 속에서도 타인을 도왔건만 돌아오는 것은 왜 이토록 가혹한 시련뿐인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최 객주의 하인이 다시 찾아와 대문을 걷어찼다. 보름이 지났다 약속한 돈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 이 집을 비워라. 연화는 헬쑥해진 얼굴로 마당에 나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서방님이 위독하십니다. 지금 쫓겨나면 길바닥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하인은 막무가내였다. 주인어른의 명이시다. 봐주는 건 이번이 끝이라 하셨지만 돈이 없으면 물건이라도 가져오라 하셨다. 하인들은 집 안으로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장롱, 깨진 그릇, 심지어 김선비가 아끼는 서책들까지 마당으로 집어 던졌다. 안 됩니다. 그 책들은 서방님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연화가 하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으나 하인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버렸다. 연화는 마당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흩어진 서책 위로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린 김선비가 방문을 열고 기어 나왔다. 그는 마당에 흩어진 책들과 쓰러진 아내를 보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이놈들, 내 놈들이 정령 사람이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의 일갈에 하인들도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비웃으며 김선비를 조롱했다. 양반 체면에 빚도 못 갚으면서 큰 소리는 쳇. 돈 될 만한 건 쥐뿔도 없네. 하인들은 침을 뱉고는 사라졌고 폐허가 된 마당에는 연화와 김선비만이 남겨졌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부인, 미안하오. 나 때문에. 연화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을 받으며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잠이 들었다. 그들의 뱃속은 텅 비어 있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로를 향한 애틋함과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날이라는 신락 같은 믿음만이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연화는 틈틈이 주막 앞을 서성거렸다. 혹시나 그 노파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면 누군가 노파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주모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으나 주모는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 노인네 다음 날 아침 일찍 밥 한 그릇 더 얻어먹고 훌쩍 떠났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알게 뭐야. 쳇, 댁 덕분에 내 쌀독만 축났지. 주모의 말은 차가웠지만 연화는 그나마 노파가 제 발로 걸어서 떠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면 되었다. 내 옥비녀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것은 연화가 자신을 위로하는 유일한 주문이었다.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꼴을 하고 있지만 그날의 선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킨 숭고한 결단이었음을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겨울의 끝자락,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연화는 산에서 내려오다 멧돼지가 파헤쳐 놓은 칡뿌리 하나를 발견했다. 굵고 실한 칡뿌리는 며칠간의 식량이 될 귀한 양식이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칡뿌리를 캐내며 환하게 웃었다. 이걸 고아들이면 서방님 기력이 좀 나실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웠다. 칡뿌리를 씻어 솥에 앉히고 불을 지피는 연화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숯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보글보글 끓는 칠차의 구수한 향기가 방 안을 채우자 김선비도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다. 비록 화려한 밥상은 아닐지언정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나누는 칡물 한 사발에는 세상 어떤 진미보다 깊은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최객주가 다시금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으니 그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김선비 가문의 선산과 집터까지 모조리 빼앗으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와 김선비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봄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을 어귀에는 낯선 말발굽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이 파멸의 신호일지 아니면 구원의 전조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차가운 바람 속에 봄의 기운이 아주 미세하게 섞여 불어오고 있었다. 연화는 빈 그릇을 닦으며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빛은 마치 그녀가 팔아버린 옥비녀의 영롱한 초록빛을 닮아 있었다. 무심한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졌던 그 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세 번의 봄이 마을을 찾아왔다. 연화의 거칠어진 손마디에는 그간의 고단한 삶이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었고 곱던 얼굴에는 잔주름이 희미하게 자리 잡았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동안 연화와 김선비는 모진 풍파를 견디며 서로를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김선비는 비록 몸은 쇠약했으나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푼돈을 벌었고 연화는 밤낮 없이 삭바느질과 허드레시를 마다하지 않으며 입에 풀칠을 해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몰락한 양반이라며 수군거렸지만 부부는 남을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들의 도리를 다하며 흙 속의 진주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평온하던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졌으니 그것은 한양도성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행렬이 이 누추한 마을 어귀로 들어선 까닭이었다. 둥둥둥. 대지를 울리는 북소리와 함께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위용을 뽐냈고 그 뒤를 이어 화려한 관복을 입은 포졸들과
가마꾼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구경하러 몰려 나왔고,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마을은 순식간에 돛대기 시장처럼 소란스러워졌다. 행렬의 중심에는 4명의 장정들이 메고 있는 화려한 쌍가마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당대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조판서 이 대감이었다.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마을 사또조차 버선발로 뛰어나와 머리를 조아렸으나, 이 대감의 표정은 근엄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는 사또의 영접도 마다하고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오늘 이곳에 온 것은 공무 때문이 아니라 3년 전 나의 노모를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을 찾기 위함이다. 이 대감의 사연은 구구절절하여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으니, 3년 전 그의 노모가 아들의 안위를 빌기 위해 몰래 시골의 암자를 찾았다가 포구를 만나 길을 잃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었다. 당시 노모는 정신을 잃어 자신을 구해준 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흐릿한 기억 속에 남은 것은 차가운 빛 속에서 자신을 업고 뛰던 여인의 가녀린 등과 자신의 몸을 녹여주었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은인을 찾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기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을 구해준 여인이 공웅해 보였으나 품위가 있었고, 무엇보다 옥비녀 하나를 팔아 자신을 살려냈다고 하셨다. 내 그 옥비녀의 행방과 은인을 찾는 자에게 천금을 내리고 내 가문의 은인으로 극진히 모실 것이다. 이 대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옥비녀와 국밥이라는 말에 몇몇의 눈빛이 흔들렸으나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최객주의 귀가 번쩍 뜨였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뇌리에 3년 전 빚 대신 전당포 주인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하나가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당시 전당포 주인은 헐값에 매입한 귀한 옥비녀라며 자랑했으나, 최객주는 그가 이자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았던 그 비녀를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창고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것이다. 최객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달려가 먼지 쌓인 괴짝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어디 있더라. 분명히 그놈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고 했는데, 마침내 손에 잡힌 것은 영롱한 초록빛을 띠는 옥비녀였고, 비녀 머리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최객주는 비녀를 쥐고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금을 벌어다 줄 열쇠로구나. 하늘이 나 최 아무개를 부자로 만들어주려고 작정을 했어. 최객주는 즉시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옥비녀를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관하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조판서의 권세를 등에 업고 마을을 쥐락펴락할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관아의 뜰은 이미 자신이 은인이라 주장하는 거짓 부렁이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으나, 이 대감은 그들의 허술한 거짓말에 실망하여 고개를 젓고 있었다. 그때 최객주가 위풍당당하게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대감마님, 소인이 바로 그 비녀의 주인 되는 사람을 알고 있사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선행을 베푼 것이 바로 저의 집안 하인이옵니다. 이 대감의 눈이 번쩍 뜨이며 최객주를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이냐, 증거가 있느냐? 최객주는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무릎을 꿇고 옥비녀를 바쳤다. 이것을 보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대감마님의 노모께서 지니고 계셨던, 아니 제 하인이 팔아서 노모를 구하려 했던 그 비녀가 아니옵니까? 보자기가 풀리고 초록빛 옥비녀가 드러나자
이 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녀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오, 어머니, 이것은 틀림없는 어머니의 비녀다. 내 어릴 적 어머니 머리에서 보았던 그 봉황 문양이 확실하구나. 이 대감은 비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고 이를 지켜보던 최객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최객주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3년 전 그날 제 하인이 장터에 나갔다가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저에게 달려왔습지요. 제가 비록 장사치이나 인정이 있어 그 비녀를 받아주고 쌀과 국밥을 내어주어 노인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하인은 그 후 병으로 죽고 비녀는 제가 유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리 주인을 찾게 되니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대감은 최객주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다. 비녀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었고 당시 상황을 그럴싸하게 꾸며대는 최객주의 연기가 워낙 능청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오, 그대가 바로 내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은인의 주인이로군. 내 그대의 은혜를 잊지 않겠네. 여봐라. 이분을 객사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라. 최객주는 굽실거리며 물러나왔지만 그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최객주가 이조판서의 은인이 되었다는 소식에 경악했으나 권세가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실은 탐욕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숨조차 쉬지 못하는 듯했고 하늘은 무심하게도 여전히 푸르기만 했다. 한편 연화는 내께서 빨래를 하다가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다. 글쎄, 최객주가 이조판서 대감 어머니의 은인이라지 뭔가 3년 전 옥비녀를 팔아 노인을 구했다나 뭐라나. 방망이질을 하던 연화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옥비녀 3년 전. 노인.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이야기였다. 전당포 주인에게 팔았던 자신의 옥비녀가 어찌하여 최객주의 손에 들어가 있으며 어째서 최객주가 은인으로 둥합했단 말인가.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처절했던 밤. 서방님의 약값을 쪼개어 노인을 구했던 그 숭고한 희생이 악랄한 고리 대금업자의 치부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연화는 빨래를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와 김선비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김선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런 천인공 노할 일이 있나 남의 공을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품을 욕되게 하다니 내 당장 관하로 가서 진실을 밝히겠소. 김선비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였으나 연화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렸다. 서방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최객주 손에는 그 비녀가 있습니다. 물증을 가진 그를 상대로 우리 같은 빈털터리가 말로만 주장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무고죄로 몰려 경을 칠 수도 있습니다. 연화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뼈 아팠다. 김선비는 분을 사기며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쳤다. 그렇다고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이오.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진실이 유린당하는 꼴을. 자와 그날 밤 김선비 댁의 방 안은 침통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연화는 호롱불 아래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옥비녀는 분명 최객주의 손에 있지만 그날의 기억과 진실은 오직 연화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노파가 입고 있던 옷의 감촉, 빗속에서 나누었던 짧은 대화, 그리고 노파를 업었을 때 느꼈던 천과 냄새, 이런 것들은 비녀라는 물건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오직 겪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연화는 문득 노파를 주막에 맡길 때
덮어두렸던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떠올렸다. 혹시 그 저고리가 아직 남아있을까? 할머니께서 그것을 간직하고 계셨을까? 희미한 가능성이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객주는 의기양양하게 관아의 마당을 거닐며 이조판서와의 독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마을 삿돌을 하인 부리듯 하며 거드름을 피웠고 마을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다. 그러나 이 대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비녀를 찾은 기쁨은 컸으나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마음 한구석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께서는 분명 여인이 자신을 업어주었다고 하셨는데 최객주는 하인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하인은 이미 죽었다고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이 상황이 어딘가 자기적이지 않은가. 오랜 관직 생활로 단련된 이 대감의 직관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한번 신문을 통해 진위를 가리기로 마음먹었다. 이 대감은 최객주를 다시 불렀다. 최객주, 자네의 충심은 잘 알겠네만 내 어머니께서 생전에 남기신 말씀과 맞춰볼 것이 몇 가지 더 있네. 당시 자네 하인이 노인을 구할 때 입고 있었던 옷차림이나 노인에게 대접했던 음식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는가? 최객주는 당황했다. 그는 그저 비녀만 내밀면 끝날 줄 알았지. 구체적인 정황까지 물어볼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눈동자를 굴리며 급히 말을 지어냈다. 아, 예. 그게 워낙 오래전 일이라 아마도 무명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음식은 쌀밥에 고깃국을 대접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넉넉히 베풀라 일렀으니까요. 최객주는 자신의 거짓말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이 대감의 눈썹이 꿈틀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르면 당시 얻어먹은 것은 고깃국이 아니라 뜨끈하고 구수한 그러나 어딘가 씁쓸한 맛이 나는 국밥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을 덮어준 옷은 비단도 무명도 아닌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한 낡은 솜저고리였다고 했다. 이 대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이자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감히 내 어머니를 팔아먹으려 드는구나. 이 대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다. 그렇군, 아주 훌륭한 대접이었어. 내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자네의 공을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네. 그때 다시 이야기하지. 최객주는 이 대감의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포상받을 생각에 들떠 연신 허리를 굽혔다. 소문은 발빠르게 퍼져 김선비의 집에도 닿았다. 내일 아침 관에서 최객주에게 큰 상을 내린다고 하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거짓으로 굳어버리고 최객주는 더욱 기고만장하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 뻔했다. 그때 김선비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부인, 더는 피할 수 없소. 내일 관하로 갑시다.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외쳐야 하오. 하늘이 보고 있는데 어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겠소. 연화는 남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보다는 억울함이, 체념보다는 오기가 가슴속에서 불타올랐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깨끗하게 빨아둔 하얀 소복을 꺼내 입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과도 같았다. 운명의 아침이 밝아왔다. 관아의 뜰은 구경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상석에는 이 대감이 근엄하게 앉아 있었다. 최객주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단상 아래 서 있었다. 이 대감이 입을 열려던 찰나
군중을 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와 김선비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멈추시오. 그 상은 거짓된 자의 것입니다, 소인이. 소인이 바로 그날 밤에 진실을 고하러 왔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그 안에 담긴 기백은 서슬퍼런 칼날과 같아 좌중을 압도했다. 최 객주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일그러졌고 이 대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바야흐로 거짓과 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관아의 뜰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소복을 입은 연화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외침은 가녀린 체구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들 만큼 결연하고 또렷하여 마치 맑은 종소리가 허공을 가르는 듯했다. 단상 아래서 희희낙낙하고 있던 최객주는 사색이 된 얼굴로 연화를 노려보며 당장이라도 그녀를 씹어먹을 듯한 기세로 고함을 질렀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썩은 주둥이를 놀리느냐. 내년이 빚에 쪼들려 실성이라도 한 모양인데. 여봐라, 저 미친 년놈들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최 객주의 섰을 퍼런 호통에 포졸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서려 했으나 단상 위에서 들려온 이조판서의 나지막하지만 천둥 같은 목소리가 그들의 발을 묶어버렸다. 멈추어라. 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누구든 입을 가진 자는 말할 자격이 있으니 저 여인의 말을 들어보자. 이 대감의 언명에 최객주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독사처럼 연화를 쏘아보고 있었다. 이 대감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연화와 김선비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가 두 사람의 허름한 행색과 그러나 기품을 잃지 않은 눈빛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대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 엄숙한 자리에 끼어들어 이 일을 제기하는가. 만약 그대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될 시에는 관아를 능멸한 죄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다. 이 대감의 위압적인 경고에도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대감마님, 소인은 이 고을에 사는 김진사의 처 연화라 하옵니다. 소인이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선 것은 탐욕스러운 자가 거짓으로 대감마님의 효심을 욕보이고 하늘을 속이려 하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객주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대감마님, 듣지 마시옵소서. 저것들은 제게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해 집까지 뺏길 처지에 놓인 녀석들입니다. 필시 앙심을 품고 제 앞길을 막으려 하거나 혹여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여 수작을 부리는 것이옵니다. 증거라곤 쥐뿔도 없는 것들이 주둥이만 살아서 최 객주가 거품을 물고 험담을 늘어놓자 이 대감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며 차갑게 물었다. 최 객주, 자네는 옥비녀라는 증거를 가졌으니 떳떳하지 않은가?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 진실이 변하겠는가 자. 조용히 하고 내 물음에 답하라. 이 대감은 다시 연화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대는 증거가 있는가? 최 객주는 내 어머니의 유품인 옥비녀를 가지고 있다. 그대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연화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소인에게는 비녀와 같은 물건은 없사옵니다. 하오나 제 가슴속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나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 대감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시험하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좋다. 그렇다면 공평하게 묻겠다. 3년 전 그날 밤 내 어머니께서 드신 음식에 대해 다시 말해보라. 최 객주. 자네 하인이 무엇을 대접했다고 했지? 최 객주는 기회를 잡았다는 듯 으스대며 목청을 높였다. 예, 제 하인이 이르길 기력이 쇠한 노인을 위해 귀한 2,000쌀로 지은 흰 쌀밥에 소고기를 듬뿍 넣고 끓인 맑은 장국을 대접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배고픈 이를 보면
아낌없이 베풀라 가르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 객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려 들었다. 그러나 이 대감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화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대접하였는가? 연화는 잠시 눈을 감고 그날의 빗소리를 회상했다. 대감마님, 소인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시 소인은 남편의 약값을 치르고 남은 돈이 엽전 몇 립뿐이라 귀한 쌀밥도 고깃국도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를 피할 주막에서 가장 싼 국밥 한 그릇을 말아드렸을 뿐입니다. 시래기가 듬성듬성 들어간 국물만 많은 보잘것없는 국밥이었습니다. 하오나 그것이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기에 뜨끈한 국물이라도 드시고 온몸을 녹이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만은 가득 담았습니다. 연화의 말이 끝나자 이 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옷은 내 어머니께서 추위에 떨고 계셨을 터인데 무엇으로 그분을 덮어드렸는가? 최 객주는 다급하게 대답했다. 비단 이불입니다. 제 집에서 쓰는 가장 두툼하고 부드러운 비단 이불을 가져다 덮어드렸습니다. 그의 말은 거침없었으나 그것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짓이었다. 이 대감은 최 객주를 노려보며 싸늘한 비소를 흘렸다. 비단 이불이라 빗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한 하인이 언제 집에 가서 비단 이불을 가져왔단 말인가? 최 객주는 말문이 막혀 억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이 대감은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린 후였다. 이 대감은 연화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부인, 그대는 무엇을 덮어드렸소?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송구하옵니다. 당시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다른 것을 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여 소인이 입고 있던 솜저고리를 벗어 할머니께 덮어드렸습니다. 비록 낡고 기운 자국이 덕지덕지한 누추한 옷이었으나 사람의 천이 남아있는 옷이라야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살갗을 내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연화의 고백에 군중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고 빗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갔을 여인의 희생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이었다. 이 대감은 긴 한숨을 내쉬며 뒤에 서 있던 하인에게 손짓을 했다. 가져오너라. 하인이 받쳐든 쟁반 위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이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최 객주가 말한 화려한 비단 이불이 아닌 낡고 색이 바랜 그리고 곳곳이 기워진 허름한 솜저고리였다. 그 옷을 보는 순간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아, 저것은... 이 대감이 물기가 어린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옷을 알아보겠는가? 연화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가 옷깃을 어루만졌다. 알아보다마다요. 이것은 제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께서 밤을 새워 지어주신 저고리입니다. 여기 소매 끝에 덧대어진 이 조각천, 제가 숯불 다림질을 하다 태워먹어 남은 천으로 기워넣은 꽃문의 자국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 옷입니다. 연화가 소매 끝에 작은 꽃문의 조각을 가리키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증거보다 강력한 진실의 증표였다. 이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렇소.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 옷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소. 이 옷에서 나는 땀 냄새와 훈기야말로 나를 살린 생명의 냄새다라고 하시며 이 은혜를 갚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셨소. 순간 관아의 공기는 일변했다. 감동의 물결은 이내 분노의 파도가 되어 최 객주를 덮쳤다.
이 대감은 돌연 표정을 바꾸어 서슬퍼런 눈빛으로 최 객주를 쏘아보았다. 그의 호령은 추상 같았다. 듣거라, 이 파렴치한 자야. 내 놈은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물건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감히 죽은 자의 영혼까지 팔아먹으려 들었다. 네가 말한 비단 이불과 고깃국은 내 놈의 썩어빠진 허영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 진실은 이 낡은 저고리와 국밥 한 그릇에 있었다. 최 객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횡설수설했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비녀가 제게 있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대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여기 모인 모든 백성이 보았다. 여봐라, 저 사악한 자를 당장 하옥하라. 남의 공을 가로챈 죄, 관할을 기망한 죄, 그리고 무고한 백성을 괴롭힌 죄를 물어 엄히 다스릴 것이다. 또한 저 자가 불법으로 빼앗은 재물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동안의 악행을 낱낱이 조사하여 곤장 100대와 함께 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객주를 포박하자 그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다. 안 돼, 내 돈, 내 재산 억울하다, 억울해. 그러나 그의 비명은 성난 군중들의 환호성에 묻혀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끼며 끌려가는 최 객주를 향해 손가락질과 야유를 퍼부었다. 최 객주가 끌려나간 뒤 관아의 뜰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이 대감은 단상에서 내려와 연화와 김선비 앞에 섰다. 그리고 천하의 이조판서가 초라한 행색의 시골 부부에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좌중은 충격에 휩싸여 숨조차 쉬지 못했다. 대감마님, 어찌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김선비와 연화가 당황하여 그를 일으키려 했으나 이 대감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아니요, 받으시오. 그대들은 내 어머니의 목숨을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이자 내가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요. 내 어머니를 대신하여 올리는 절이니 부디 거절하지 마시오. 이 대감의 진심 어린 절을 받으며 연화와 김선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난 3년간의 서름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품에 안았다. 돌아온 것은 비단 비녀만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존심, 짓밟혔던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끝은 있다는 믿음이 그녀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 대감은 다시 일어나 품속에서 그 옥빈녀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야 마땅하오. 그리고 내 약속대로 천금의 상을 내릴 것이며 무엇보다 김선비, 그대의 학식이 높다는 것을 익히 들었소. 내 그대를 한양으로 천거하여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할 것이오. 관아의 뜰에 모인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보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연화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3년 전 그 춥고 매서웠던 비바람은 이제 따스한 봄바람이 되어 그녀를 감싸 안고 있었다. 악인은 심판받고 선인은 보답받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통쾌한 풍경이 그곳에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맑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듯 최 객주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사라진 마을에는 따스한 봄볕만이 가득 내려앉았다. 관아의 형틀에 묶여 곤장백대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유배길에 오르는 최 객주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그를 배웅하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동정심보다 인과응보의 순리를 확인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조판서의 언명으로 최 객주가 불법으로 갈취했던 논밭과 집문서들은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고
고리대에 허덕이던 백성들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김선비와 연화의 집 마당에도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가져온 쌀가마니와 비단, 그리고 싱싱한 찬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으니 이는 단순히 이 대감의 포상 때문만이 아니라 그간 부부가 보여준 고결한 인품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뒤늦은 보답이기도 했다. 연화는 마당에 가득 찬 곡식들을 바라보며 텅 빈 쌀독을 긁으며 눈물 흘리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 대감은 약속대로 김선비 부부에게 천금의 포상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한양에서 제일가는 명의를 불러 김선비의 병을 살피게 했다. 명의가 지어준 귀한 탕약을 다리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자 그 씁쓸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은 마치 생명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연화가 정성스럽게 달인 약을 대령하면 김선비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약사발을 비웠다. 부인, 이 약은 의원이 지은 것이나 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부인의 지극한 정성이오. 남편의 말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옥빈녀를 만지작거렸다. 다시 돌아온 옥빈녀는 그녀의 쪽진 머리 위에서 예전보다 더 영롱하고 깊은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인내의 상징이자 하늘이 내린 축복의 증표와도 같았다. 좋은 약과 기름진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덕분에 김선비의 창백하던 얼굴에는 하루가 다르게 혈색이 돌았고 밤새 그를 괴롭히던 기침소리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계절이 바뀌어 녹음이 우거진 초여름이 되었을 때 김선비는 완연히 건강을 되찾아 다시금 책을 펼쳐들 수 있게 되었다. 이 대감은 김선비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사 조정에 천거하였고 김선비는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급제 소식이 전해지던 날, 마을 어귀에는 경산 안내를 외치는 풍물패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연화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사당에 엎드려 조상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다. 서방님, 드디어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신 보람이 있습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 환향한 김선비는 가장 먼저 연화에게 다가가 큰 절을 올렸다. 이 모든 영광은 부인의 덕이요. 부인이 그날 밤 비녀를 팔아 인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모진 가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오.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뭉클하게 만들었다. 김선비는 조정의 부름을 받아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연화 역시 정경 부인의 봉작을 받아 가마에 올랐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십리 밖까지 따라 나와 부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특히 예전 주막의 주모는 연화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마님, 제가 그때 퉁명스럽게 굴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의 그 넓은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주모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미소 지었다. 주모 덕분에 그 할머님께서 몸을 녹이실 수 있었으니 주모 또한 은인이십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연화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다. 화려한 가마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갈 때 연화는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초갓집을 바라보았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던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부부의 피땀 어린 추억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기에 왠지 모를 애틋함이 가슴을 적셨다. 한양 생활은 풍요롭고 안락했으나 연화와 김선비는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다. 김선비는 청렴결백한 관리로서 백성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선정샨정을 베풀어 만인의 존경을 받았고 탐관오리들을 엄벌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 연화 역시 호화로운 생활을 멀리하고 검소하게 지내며
흉년이 들 때마다 자신의 곳간을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앞장섰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관세음 보살이라 칭송했으며 그녀의 머리에 꽂힌 초록색 옥비녀는 자애로움의 상징이 되어 한양장안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때때로 이 대감이 김선비의 집을 찾아와 술잔을 기울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세 사람은 그날의 기이한 인연을 이야기하며 밤이 깊도록 웃음꽃을 피웠다. 그때 부인의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저는 불효자가 되었을 것이고 이 나라는 훌륭한 신하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의 뜻은 오묘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대감의 회괴 김선비와 연화는 겸허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김선비와 연화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을 무렵 두 사람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와 여생을 보내기로 하였다. 다시 돌아온 고향집은 예전의 허름한 초가집이 아닌 번듯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지만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와 뒤뜰의 장독대는 옛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은 노부부는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머리에서 옥빈녀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자 비녀는 마치 그 안에 세월의 지혜를 머금은 듯 은은하고도 깊은 빛을 뿜어냈다. 영감, 이 비녀를 볼 때마다 저는 그날 밤의 빗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이 비녀를 아까워하여 할머니를 외면했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김선비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글쎄요. 아마도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았겠지요. 부인, 재물은 쓰면 없어지는 것이나 덕은 베풀수록 쌓여 복으로 돌아오는 법이라오. 부인이 그날 심은 선행의 씨앗이 거목이 되어 우리 가문을 지켜주고 자손들에게까지 그 그늘을 드리워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소. 연화는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당에는 손자 손녀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담장 너머로는 풍요로운 가을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결치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연화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느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옥비녀 하나와 맞바꾼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것은 단순히 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들을 구원한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달빛은 더욱 영롱해졌다. 연화는 다시 비녀를 머리에 꽂으며 생각했다. 인생사 사옹지 마라 하였으나 착한 마음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녀가 평생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악독했던 최객주는 객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선을 베푼 연화 부부는 만인의 축복 속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니 이 어찌 통쾌하고도 달콤한 과보가 아니겠는가. 바람이 불어와 뜰 앞에 대나무 숲을 흔들며 쏴하는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춥고 매서운 바람이 아닌 세상의 모든 번뇌를 씻어주는 청량한 자연의 노래였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고 그들의 맞잡은 두 손 위로 따스한 달빛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옥비녀에 얽힌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후세 사람들에게 재물보다 귀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지금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사람들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연화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그리고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를 도울 때마다 세상 어딘가에서 연화의 옥비녀처럼 영롱한 빛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한 마음 한 조각이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보답이 얼마나 달콤하게 돌아오는지. 역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